70세 할머니가 한국 굴지의 은행 임원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카디건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든 채로 말이죠. 임원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들 은행의 운명을 쥐고 있는 최대 채권자라는 것을, 그리고 수조 원의 위기에 몰린 은행을 구해낼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실화입니다. 서울 한복판 그 유명한 금융 중심가에 우뚝 선 한 은행 본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어떻게 거대한 금융 제국을 구했는지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순 할머니, 올해 72살이신 분이에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농민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어있던 놀라운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어요. 한국 금융업계의 거대한 축 중 하나인 대한제일은행 본사 42층 대회실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실 이 은행은 그때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부실 대출 문제로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정부로부터도 강도 높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아침 9시 대회의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행장 박도현을 비롯해 부행장, 상무,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외부 컨설팅 업체 대표들까지 함께 자리했죠.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자료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도현 은행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농업 관련 대출 부실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고,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손에는 낡은 검정 가방을 들고 흰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로 말이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할머니에게 쏠렸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십니까? 한 상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다른 임원이 속삭였죠. 하지만 그 할머니, 바로 이정순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곧게 들고 당당하게 긴 회의 테이블 가운데 빈 의자로 걸어가더니 조용히 앉으시는 거예요. 박도현 은행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셨는지. 이곳은 임원 회의실인데요. 이정순 씨는 차분하게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은행의 주주이거든요. 주주라고 하셨는데? 박 은행장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물론 주주 여러분들의 의견은 소중하지만 지금은 내부 임원회의 시간이고. 내부 임원회의라고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박 은행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박 은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제일은행 주식의 1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로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12.7%라는 것은 엄청난 지분이었거든요. 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런 큰 지분을? 한 부행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정순 씨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30년 전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농사로 번 돈으로 몇 주씩 사다가 점점 늘려나간 거죠. 이 은행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속 투자했습니다. 박도연 은행장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정순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논의하고 계신 부실 대출 문제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은행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금융 업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한 상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이정순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농업담보자산의 변동성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정순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단순히 땅값만 보시죠. 하지만 농지의 진짜 가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성과 연계되어 있어요. 올해 쌀값 변동,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차이, 농업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담보 자산의 실제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 부행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할머니, 금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분석이라고요? 이정순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작년 가을 황금배 가격 폭락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왜 배 농가들의 대출 연체율이 갑자기 급증했는지 모르셨던 건가요?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실제로 작년 가을 황금배 가격이 폭락하면서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정순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은행의 농업 관련 대출 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손으로 직접 작성한 표와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 지역 쌀 농가 대출 현황, 충청남도 사과 농가 담보대출 현황, 전라북도 배 농가 시설 자금 대출 현황. 모두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해서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죠. 특히 여기를 보세요. 이정순 씨가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강원도 감자 농가들의 경우 올해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30% 감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행은 여전히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고 계시죠. 이게 문제예요. 박도연 은행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할머니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시는 건지요? 이정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농업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해요. 땅값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농업 생산성, 기후 조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가 그린 도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30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순 씨가 임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농민들을 단순한 대출 고객으로만 보지 말고 이 나라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파트너로 보셔야 해요. 한 상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하면 대출 심사가 너무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복잡해진다고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처럼 대출이 부실화되어서 2조 원의 손실을 입는 것보다 복잡한가요? 그 말에 임원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순 씨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정순 씨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는 땅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인지 어떤 작물에 적합한지 물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 대출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도연 은행장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정순 씨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농업 대출에 대해 그런 세밀한 분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의 농업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만든 자료예요. 지역별, 작물별, 계절별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죠.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 지역의 기후 조건, 토질, 농업 기술 수준,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농업 대출의 위험도를 훨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정순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농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라고 하시면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농민들의 성공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출 연체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예요. 한 부행장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은행은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정순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상적이라고요? 그럼 지금의 방식이 현실적인가요? 2조 원의 손실 위험을 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42층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기 보이는 빌딩들, 도로들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바로 농업에서 시작된 거예요. 농민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정순 씨가 다시 돌아서서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농업을 무시하고 금융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을 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이정순 씨의 말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한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정순 씨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어요. 일단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제가 만든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3개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도 파주, 충청남도 논산, 전라북도 김제. 이 3지역은 각각 쌀, 과수, 채소 농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은행의 대출 비중이 높은 곳들이에요. 박도현 은행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시범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심사 방식과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결과를 비교해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이정순 씨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위험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여신 담당 상무인 김철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정순 씨가 김 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려운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어려워서 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김 상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죠. 제가 은행의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 말에 김 상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이정순 씨는 12.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였거든요. 박도현 은행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할머니께서 제안하신 시범 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요? 첫째,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할머니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3개월마다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6개월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제일은행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임원들이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죠. 회의가 끝난 후 김철수 상무를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따로 모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 농사꾼 할머니 하나 때문에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바꾼다고? 김 상무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설령 주주라고 해도 경영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임원이 맞장 붙였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상무가 눈을 번뜩였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12.7%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수상하다고 하시면?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주식을 살 돈이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 복잡한 분석 자료들. 혼자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에요. 김 상무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이정순 씨의 분석 자료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만든 것처럼 정교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상무가 음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저 할머니의 뒷조사부터 해보죠. 돈의 출처, 주식 매입 내역, 그리고 누가 그 분석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 봐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는 김 상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죠. 농촌 출신 할머니가 거대 은행을 농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다른 임원들이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좀 과하지 않을까요? 과하다고요? 김 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승진 기회, 보너스, 심지어 일자리까지.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다른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실제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인력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해보죠. 좋아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은행장님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순 씨를 음해하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어요. 한편 이정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야. 이제 시작이지. 이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사실 그녀가 은행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30년 전 이정순 씨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충청남도 논산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자금 대출 이자율은 치솟았어요. 많은 농민들이 파산하고 농촌을 떠나야 했죠. 이정순 씨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은행에서 받은 농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농장 절반을 은행에 넘겨야 했어요. 그때 이정순 씨는 깨달았어요. 은행이 농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서류와 숫자로만 우리를 판단한다. 남편이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였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정순 씨는 남은 농장마저 팔아야 했죠.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농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이정순 씨가 은행 주식을 사기 시작한 진짜 이유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아서 주식을 샀죠.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경제신문을 읽고 도서관에서 금융 관련 책들을 빌려서 공부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정순 씨의 주식 보유량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금융 지식도 깊어져 갔죠. 특히 농업과 금융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과 이론을 결합시켜 독자적인 분석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30년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어요. 지하철이 집 근처 역에 도착했어요. 이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어려운 일은 앞에 있어.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상무는 일찍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정순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충청남도 논산 출신 올해 72세. 가능한 한 자세히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재산 형성 과정, 주식 매입 내역, 그리고 주변 인물들. 특히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일주일 안에요. 급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 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그런 정교한 분석 자료를 혼자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김 상무는 이정순 씨를 너무 얕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이정순 씨는 논산의 자신의 농장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비록 은행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농사일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은행에서 일하시게 된 건가요? 또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일한다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거지. 농민들이 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도 대단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서울 큰 은행에 가서.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니? 우리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야. 농민이라고 해서 기가 죽을 이유는 없어. 그날 오후 이정순 씨는 약속대로 은행으로 다시 갔어요. 시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박도연 은행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세계 지역 시범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볼까요? 네, 그러죠. 회의실에는 박 은행장과 몇몇 실무진들이 참석했어요. 다행히 김철수 상무는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죠. 이정순 씨가 새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일단 경기도 파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곳은 쌀 농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도시와 가까워서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어요? 기존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한 대출 신청서 20건과 제 방식으로 심사한 20건을 6개월간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연체율, 농가 만족도, 실제 농업 성과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실무진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할머니, 방식이라고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정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어요. 기존 방식은 주로 담보 가치와 신용 등급에 의존하죠. 하지만 제 방식은 다릅니다. 그녀가 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농지의 실제 생산성을 평가해요. 단순히 평방미터당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경험을 평가해요. 같은 땅이라도 누가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 지역의 농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기후, 교통, 유통망, 지역 농업 정책 등등.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순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농업인과의 직접 면담이에요. 직접 면담이라고 하시면 은행에서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농장에 가서 농업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농업 철학, 계획, 의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실무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직접 농장에 가서 면담한다는 것은 기존의 업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한 실무진이 우려를 표했어요. 이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부실 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실도 줄어드니까요. 박도현 은행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농장 방문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직접 하죠. 적어도 처음 6개월 동안은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직원들에게 농업 현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할머니께서 직접요? 네. 제가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경기도 파주 지역의 쌀 농가 대출 신청건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철수 상무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뭐? 할머니가 직접 농장 방문을 한다고? 김 상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데리고 다닐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김 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예상보다 심각하다. 저 할머니가 정말로 은행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탐정 조사 결과는 언제 나와? 내일 모레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김 상무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정순 씨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은행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운 거죠. 다음 날 이정순 씨는 약속대로 은행 직원 2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농장 방문을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이정순 씨는 동행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농장에 가면 먼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세요? 농지의 규모?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땅의 상태?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농업인의 눈빛이에요. 눈빛이라고 하시면? 농사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눈에서 나와요.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농업에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파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 농장을 방문했어요. 농장주 김영수 씨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죠. 안녕하세요. 대출 신청한 김영수입니다. 이정순 씨가 김영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순이라고 해요. 같은 농업인이에요. 김영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행에서 오신 분이 농업인이라고요? 네, 저도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 말에 김영수 씨의 표정이 한결 편해졌어요. 보통 은행 직원들이 오면 긴장하게 되는데 같은 농업인이라고 하니 마음이 놓인 거죠. 그럼 농장을 둘러봐 주세요. 이정순 씨는 농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논의 상태, 물 관리 시설, 농기계, 창고 시설 등등.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영수 씨와의 대화였어요. 농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15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시작했고 10년 전부터 독립해서 하고 있어요. 올해 작황은 어떠세요? 날씨가 좋아서 평년보다 10% 정도 수확량이 늘었어요. 품질도 상등급이 나올 것 같고요. 대출 받으신 돈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김영수 씨가 조금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사실 새 농기계를 사려고 해요. 지금 쓰는 트랙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자주 고장 나거든요. 이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농기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김영수 씨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고 왜 필요한지, 그 농기계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이정순 씨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구체적인 질문을 했죠. 그 농기계면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까요? 연료비 절약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기존 농기계보다 작업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김영수 씨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했어요.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정순 씨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농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대출금을 제대로 활용할 거야. 농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행한 은행 직원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농업인이에요. 대출해줘도 될 것 같아요. 기존 심사 방식으로는 조금 애매한 케이스였는데. 왜요? 담보 가치가 대출 신청 금액에 비해 약간 부족해요. 그리고 기존 대출도 좀 있고요. 이정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죠. 김영수 씨는 농업 기술도 뛰어나고 계획도 구체적이에요. 새 농기계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승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라면 승인하겠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달겠지만요. 어떤 조건인지요? 첫째,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겠어요. 둘째, 농기계 구입 후 실제 효과를 6개월마다 점검하겠어요. 셋째, 농업 경영에 대한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겠어요. 은행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순 씨의 접근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농장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김철수 상무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기자님, 좋은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김 상무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대한제일은행의 농촌 출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경영진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죠.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상무가 이정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했어요. 마치 무자격자가 은행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분이 정말로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농민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취재해 볼 만하네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정보를 준 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김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곧 저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김 상무는 큰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정순 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주식 매입 내역은 모두 합법적이고 투명했거든요. 다음 날 탐정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 상무는 기대를 안고 보고서를 펼쳤지만 내용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이정순 1952년생 충청남도 논산 출신. 1974년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 1994년부터 대한제일은행 주식 매입 시작. 매입 자금은 모두 농업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정순 씨의 모든 경제활동이 합법적이고 정당했다는 내용이었죠. 특이사항 피조사자는 30년간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왔으며 농업과 금융에 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주변 평가도 매우 좋으며 의심할 만한 행위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음. 김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정순 씨를 음해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한 거죠. 이럴 수가. 정말로 혼자서 한 일이란 말인가? 하지만 김 상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기자에게 정보를 넘긴 상태였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그는 이정순 씨가 농장 방문을 할 때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녀의 전문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었죠. 한편 이정순 씨는 두 번째 농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였죠. 이번에 방문할 농가는 어떤 곳인가요? 이정순 씨가 동행할 직원에게 물었어요. 박민철 씨 농장이에요. 과수원을 운영하시는데 최근 몇 년간 수익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어떤 과일을 재배하세요? 사과와 배를 주로 하시고 최근에 체리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수원은 일반 농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파주의 박민철 씨 농장에 도착했어요. 박 씨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조금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해요. 이정순 씨가 농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한쪽에는 배나무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조금 힘이 없어 보였어요. 농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20년 정도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하던 걸 이어받았어요. 최근 수익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박민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병충해가 심해져서 농약비가 많이 들고 과일 가격도 예전 같지 않아요. 게다가 인건비까지 올라서. 이정순 씨가 나무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잎사귀 상태, 가지의 굵기, 뿌리 주변 흙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죠.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약을 정기적으로 뿌리는데 효과가 예전 같지 않아요. 친환경 농법은 고려해 보셨나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이정순 씨는 계속 질문했어요. 체리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수확은 못했어요. 체리 재배 기술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박 씨가 조금 주저하며 답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았는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이정순 씨는 박민철 씨의 농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기존 사과와 배 농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새로 시작한 체리 농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대출 받으신 돈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체리 농사 확대와 새로운 농기계 구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체리 농사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확대하시는 게 맞을까요? 박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일단 기존 사과와 배 농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병충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박 씨가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런 용도로도 대출을 해주나요? 물론이죠.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정순 씨는 박민철 씨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체리 농사 확대보다는 기존 농사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친환경 농법 도입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농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행한 직원이 물었어요.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조건부 승인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시면? 박민철 씨가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농법 교육을 이수하고 기존 농사의 수익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한 후에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일부만 먼저 대출해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무작정 큰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실제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농업인에게도 은행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농장 방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김철수 상무가 준비한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경제신문에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농촌 할머니 대형 은행 경영진 휘둘러.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조 원 규모 대출 결정.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이정순 씨가 마치 무자격자인 것처럼 그리고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죠. 박도현 은행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곧바로 관련 임원들이 은행장실로 소집되었어요. 김철수 상무도 함께 참석했는데 겉으로는 놀란 척하면서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었죠. 이 기사는 누가 쓴 건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아마 외부에서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맞는 것도 있고 김 상무가 교묘하게 말을 꺼냈어요. 행장님,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주주라고 해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 중요한 업무에 관여하시는 게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행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일이어서 감히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박 은행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문 기사로 인해 은행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정순 할머니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해야겠어요. 그때 김 상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행장님,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제 농장 방문해서 하신 말씀 중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부적절한 부분이라니? 기존 심사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김 상무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이정순 씨는 오히려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제안했었거든요. 하지만 김 상무는 동행했던 직원을 회유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박 은행장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할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신데. 저희도 놀랐습니다. 아마 농업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으셔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박 은행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이정순 씨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이정순 씨가 은행에 도착했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직접 해명하러 온 거죠. 은행장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은행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정순 씨를 맞았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제가 무자격자라거나 은행을 위험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김철수 상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어제 농장에서 하신 말씀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기존 심사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출을 승인하겠다고 하셨다던데요. 이정순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동행했던 저희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그 직원을 여기로 불러주세요. 직접 대질하겠어요. 잠깐 후 어제 동행했던 직원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김 대리, 어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보세요. 김 대리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기존 방식은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본인 판단으로 대출을 결정하겠다고. 잠깐요. 이정순 씨가 말을 끊었어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김 대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정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 말은 기존 방식에 추가해서 농업 현장의 실정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성과를 확인하자고 했죠. 기존 심사 기준을 무시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김 대리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왜 김 상무님께는 다르게 보고했나요? 이정순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게. 박도연 은행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세요. 김 대리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김 상무님께서 할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하라고 하셔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김철수 상무에게 쏠렸죠. 김 상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은행의 안전을 생각해서. 은행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거짓 보고를 지시하셨나요? 박 은행장의 목소리에 화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순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상무님,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건가요? 개인적인 감정이라니요? 저는 그냥. 그럼 왜 신문 기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셨나요? 김상무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기자와 접촉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말이죠. 이정순 씨가 계속 말했어요. 어젯밤에 그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팩트체크를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완전히 들통난 거죠. 박도현 은행장이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김상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은행에 해를 끼치고 할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행장님, 저는 정말로 은행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민 것입니까? 김상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정순 씨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은행장님, 저는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도우는 일이거든요. 할머니. 김상무님의 처벌은 은행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일을 계속하겠어요. 다만 이정순 씨가 김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당히 회의실을 나섰어요. 박도현 은행장이 김철수 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상무,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무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오히려 자신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한편 이정순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졌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거죠. 며칠 후 시범 사업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이정순 씨의 방식으로 심사한 대출들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준 거예요. 연체율은 낮아졌고 농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농업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박도현 은행장이 이정순 씨를 만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이 방식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요? 아직 섣부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더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직원 교육도 충분히 해야 하고요. 직원 교육이라고 하시면 농업 현장을 이해하는 교육이요.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농업의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박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할머니께서 직접 교육을 맡아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정순 씨는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업 이해 교육을 시작했어요. 매주 한 번씩 농업의 기초부터 현장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죠.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이 회의적이었어요. 농사꾼 할머니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순 씨의 첫 번째 강의를 들은 후 모든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정순 씨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 한 직원이 답했어요.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농업은 자연과 인간이 협력하는 가장 오래된 산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기도 하죠. 이정순 씨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농업은 날씨, 토양, 병충해, 시장 상황 등 수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출 심사를 해왔죠.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벚꽃이 일주일 일찍 피었어요. 이게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벚꽃과 농업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벚꽃이 일찍 피면 다른 과일들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져요. 그런데 늦서리가 오면 꽃이 얼어서 그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죠. 이런 위험을 농민들은 항상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대출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이정순 씨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어떻게 기후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지, 농민의 경험과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강의가 끝난 후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농민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변할 거예요. 부실 대출이 줄어들고 농민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더 안정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순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직원들이 감동받았어요. 자신들의 업무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이정순 씨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과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업무 방식도 점진적으로 바뀌어 갔죠. 6개월 후 시범 사업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정순 씨의 방식으로 심사한 대출들의 연체율이 기존 방식보다 40% 낮았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평균 25% 증가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농민들의 은행에 대한 만족도였어요. 90%가 넘는 농민들이 은행이 자신들을 이해해 준다고 답했어요. 박도현 은행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이제 이 방식을 전체 농업 대출 부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임원들도 이제는 이정순 씨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정순 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행장님, 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에요. 농업에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 말이에요. 박 은행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정순 씨가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쳤어요. 농업 컨설팅부터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작물 도입을 원하는 농민에게는 시장 분석과 기술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민에게는 최적의 기계 선택부터 유지 보수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을 우리 은행에서 갖출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 농협, 대학교 등과 협력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쌓은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박 은행장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주 후 대한제일은행의 농업금융부가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이정순 씨가 고문으로 임명되었죠. 농업금융부의 첫 번째 사업은 농업성공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었어요. 은행이 단순히 대출기관이 아니라 농민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였죠.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농업 경영 컨설팅, 시장 정보 제공, 기술 교육, 유통 지원 등등.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것은 성과 연동 대출 시스템이었어요. 농민들의 실제 성과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방식이었죠. 성과가 좋으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다른 은행들도 벤치마킹 하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은행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직원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농업 대출을 기피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원에서 농업금융부에 지원했어요. 농민들을 도우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된 거죠. 한 직원이 이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정순 씨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예요. 1년 후 대한제일은행의 농업대출 부문은 업계 1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부실 대출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은행의 지원을 받은 농민들의 소득이 평균 35% 증가했고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정순 씨의 성공 사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보도였죠. 농촌 할머니가 바꾼 금융 혁신. 농업과 금융의 새로운 만남. 70세 농민 거대 은행을 변화시키다. 상생의 새 모델 제시. 이정순 씨는 이런 언론 보도에도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공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행한 은행 직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2년 후 이정순 씨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부에서 농업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었죠. 할머니, 정부에서 농업정책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도현 은행장이 물었어요. 이정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농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은행 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일주일에 2-3일은 은행에서 나머지는 정부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정순 씨는 은행 고문과 정부 자문위원을 동시에 맡게 되었어요. 정부 자문위원으로서 이정순 씨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농업-금융 연계 정책이었어요. 은행과 농업 현장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었죠.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농업 전문 금융기관 설립 지원, 농업인 금융 교육 확대,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등. 특히 혁신적인 것은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에는 농업기술 교육부터 창업 자금 지원, 농지 확보 도움, 유통망 연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시행되자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스마트팜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청년 농업인이 이정순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정순 씨가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꿈을 키운 것은 본인이에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 이정순 씨의 겸손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3년 후 이정순 씨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UN 식량농업기구에서 그녀를 농업-금융 혁신 모델의 창시자로 인정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한 거죠. 정말 UN에 가시는 건가요? 박도현 은행장이 놀라워했어요. 네, 우리가 만든 모델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정순 씨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UN 본부에서 열린 국제 농업금융 컨퍼런스에서 이정순 씨는 기조 연설을 했어요.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농업과 금융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정순 씨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언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금융기관이 농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농민들이 금융기관을 파트너로 여기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이 가능해집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표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그들 지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이정순 씨에게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케냐,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한국의 모델을 자신들 나라에 적용하고 싶다고 한 거죠. 이정순 씨는 이런 요청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농업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정순 씨는 국제적인 농업금융 전문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농민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이정순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국 농업금융 네트워크 구축이었죠. 지금까지는 우리 은행 한 곳에서만 이 시스템을 운영했잖아요. 이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산시켜야 해요. 박도현 은행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은행들이 받아들일까요? 경쟁 관계인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농업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거니까요. 이정순 씨의 제안으로 전국 농업금융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주요 은행들과 농협, 신협 등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였죠. 처음에는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순 씨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점차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에요. 농민들의 어려움이에요. 이정순 씨가 협의체 회의에서 말했어요. 그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각 기관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예를 들어 은행이 개발한 농업위험 평가 시스템을 비은행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농협이 보유한 지역 농업 정보를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었어요.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든 비슷한 수준의 농업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 농민이 이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은행 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으러 가는 기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정순 씨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꿈꿨던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순 씨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은행장님, 이제 농업 외의 다른 분야로도 이 모델을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분야라고 하시면 소상공인, 전통 제조업, 문화산업 이런 분야들도 농업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 은행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농업금융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각 산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한 전문가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이 아이디어는 곧 실현되었어요. 대한제일은행의 산업특화금융본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농업금융부는 그 안에 한 부서가 되었어요. 각 산업별로 전문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제조업금융부, 서비스업금융부, 문화산업금융부, IT금융부 등등. 각 부서에는 해당 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배치되었어요. 농업금융부에 이정순 씨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스템이 도입되자 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고객들은 자신의 업종을 정확히 이해하는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은행들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방식이 한국 금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죠. 이정순 씨의 영향력은 이제 한국 전체 금융업계로 확산되었어요. 그녀가 처음 은행 회의실에 나타났을 때 누가 이런 변화를 예상했을까요? 하지만 이정순 씨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씨앗을 뿌린 것뿐이에요. 실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농사일을 놓지 않았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논산에 자신의 농장을 돌보고 있었죠. 농사를 그만두시면 안 되나요? 이제 충분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농사는 제 정체성이에요. 농사를 그만두면 저는 더 이상 농민이 아니게 되죠. 그럼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그녀의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정순 씨가 78세가 되던 해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임명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대학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는데 교수라니. 이정순 씨가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서울대 총장이 직접 설득했어요. 할머니의 실무 경험과 통찰력은 어떤 학위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해주세요. 결국 이정순 씨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농업 경영과 금융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맡게 되었죠.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들까지 몰려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평생 농사꾼이었던 이정순입니다. 이정순 씨의 첫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실과 이론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전달했거든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기초이고 그 위에 현실 경험을 더해야 완전해지는 거죠. 그럼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한 건가요? 둘 다 중요해요. 이론 없는 경험은 한계가 있고 경험 없는 이론은 공허해요. 둘을 결합시킬 때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순 씨의 말이 깊이 와닿았거든요. 학기가 진행되면서 이정순 씨의 강의는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되었어요. 심지어 다른 대학 학생들도 청강을 올 정도였죠. 이정순 씨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실제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현장 실습도 시켰어요. 교실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전국 각지의 농장을 견학하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견학을 다녀온 한 학생이 감상문을 썼어요. 교수님 덕분에 농업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농업이 첨단 기술과 창의성이 필요한 멋진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이정순 씨는 뿌듯했어요. 젊은 세대가 농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농업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정순 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농업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했어요. 농업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학생, 농업 전문 투자회사에 취업하는 학생, 농업 정책 연구자가 되는 학생들이 나타났죠. 이정순 씨가 80세가 되던 해 그녀의 삶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제목은 씨앗을 뿌린 할머니였죠. 다큐멘터리에는 이정순 씨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로 인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겼죠. 농민들, 은행 직원들, 대학 학생들, 정부 관료들. 모두가 이정순 씨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정순 씨가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농민이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한 사람의 진심과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이정순 씨에게 전국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죠. 한 20대 청년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순 씨는 그런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직접 답장을 썼어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정순 씨가 82세가 되던 해에 그녀의 가장 큰 꿈이 실현되었어요. 정부에서 농업발전기여상이라는 새로운 상을 만들어 그녀에게 제1회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었죠. 시상식은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죠. 이정순 선생님은 한 개인의 신념과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대통령이 시상사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뿌린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순 씨가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낸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농민들, 은행 직원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농업의 미래, 농촌의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해요. 그날 저녁 이정순 씨는 논산의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밭을 돌아보며 농작물들을 살펴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이정순 씨는 깊이 생각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IMF의 어려움을 겪으며 처음 은행 주식을 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농촌 할머니가 거대한 은행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하지만 이정순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흙이었어요. 발밑의 흙, 그리고 그 흙에서 자라는 농작물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어요. 이정순 씨는 8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주 3일은 서울에서 은행 고문과 대학 강의를, 나머지는 논산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차세대 농업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해요. 이정순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2년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농업 기술부터 경영, 금융,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배우는 종합적인 교육 과정이죠. 특히 이정순 씨가 강조하는 것은 현장 경험이에요. 교실에서의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농장에서의 실습을 병행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진정한 농업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프로그램 1기로 20명의 청년이 선발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농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정순 씨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전수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농업인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까지. 농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키운 농작물이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이 말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정순 씨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현재 이정순 씨가 만든 농업금융 모델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케냐, 남미의 브라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등에서 이 모델을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정순 씨 자신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83세의 AI 공부라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하지만 이정순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해요. 시대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녀는 AI를 활용해서 농작물의 병충해를 미리 예측하고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젊은 농업인들에게 전수하려고 하고 있죠.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정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매일매일이 보람돼요.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웠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30년 전 남편이 아팠을 때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정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꿈을 가지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정순 씨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허름한 카디건을 입고 은행 회의실에 나타났던 그 70세 할머니가 이제는 한국 농업과 금융업계의 전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겸손하게 말해요. 저는 그냥 농민이에요. 농민으로 살다가 농민으로 죽을 거예요. 다만 농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뿌린 씨앗들이 계속해서 새싹을 틔우고 있고 그 새싹들이 또 다른 숲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농업과 금융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한 농민의 신념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꿔낸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 이정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장에서, 은행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가 키워낸 차세대 농업 리더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30년 전 어려움 속에서 품었던 이 신념이 지금은 한국 사회 전체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었어요. 금융기관들이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이정순 할머니가 84세가 되던 해봄, 그녀는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글로벌 농업금융재단 설립이었죠. 할머니 나이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를 핑계로 삼으면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글로벌 농업금융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였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농업금융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재단 설립을 위해 이정순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을 설득해 동참하게 했죠. 농업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문화든 농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정순 할머니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농민들이 여전히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모델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죠. 첫 번째 시범 사업은 케냐에서 시작되었어요. 케냐의 작은 마을에 한국의 농업금융 모델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죠. 이정순 할머니는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케냐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현지 농민들과 만나며 그들의 상황을 직접 파악했어요. 한국에서 30년 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똑같네요. 할머니가 케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어요. 케냐의 농민들도 이정순 할머니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멀리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할머니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라요.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지 농민 중 한 명이 말했어요. 6개월간의 시범 사업 결과는 놀라웠어요. 참여한 농민들의 소득이 평균 40% 증가했고 대출 상환율도 95%를 넘었어요. 이 성공에 힘입어 재단의 사업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베트남, 방글라데시, 가나. 점점 더 많은 나라의 농민들이 한국 모델의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는 85세가 되던 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어요. 농업과 금융의 결합을 통해 전 세계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가 추천 이유였죠.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이 추천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상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농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더 기뻐요. 이정순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이정순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논산에 자신의 농장을 돌보고 흙을 만지며 농작물을 키우고 있었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는데도 여전히 농사를 지으시네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농사가 제 뿌리예요. 뿌리를 잊으면 아무리 큰 나무도 쓰러져요.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는 86세가 되던 해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자서전 집필이었죠. 제가 겪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자서전 제목은 흙에서 피어난 꿈이었어요. 한 농민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이 출간되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한 독자가 이정순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이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현재 87세인 이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비록 몸은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에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 농민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87세의 나이에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까지 일하실 계획인가요? 이정순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죽을 때까지요. 일이 제 삶의 이유거든요. 그럼 은퇴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은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정순 할머니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어요. 바로 우주 농업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화성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NASA 과학자들에게 물었어요. 과학자들이 놀라며 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할머니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니 놀랍네요. 농업은 어디서든 필요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농업이 있어야 해요. 87세의 나이에 우주 농업을 꿈꾸는 이정순 할머니. 그녀의 상상력과 도전 정신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정순 할머니가 만든 시스템으로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키워낸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있죠. 한국의 농업금융부에서 일하는 김영호 부장은 말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숫자나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죠. 서울대학교에서 이정순 할머니의 후임으로 강의하고 있는 박민수 교수는 말해요. 할머니의 가장 큰 유산은 실무와 이론을 결합하는 교육 방법론이에요. 이것이 농업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케냐에서 농업금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 직원 존 무타니는 말해요. 한국 할머니가 우리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어요. 이정순 할머니의 영향력은 이제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어요. 농업금융의 이정순 모델은 전 세계 학계와 실무계에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겸손해요. 저는 그냥 농민이에요. 농민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정순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8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매일 세상이 변하는데 저도 따라 변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하나예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농민으로 태어나서 농민으로 살다가 농민으로 죽을 거예요. 하지만 농민으로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정순 할머니는 논산의 자신의 농장에서 흙을 만지고 있어요.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작물을 돌보고 새로운 농법을 실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농민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차세대 농업 리더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밤늦게까지 각국에서 온 편지들의 답장을 쓰고 있어요. 허름한 카디건을 입고 은행 회의실에 나타났던 그 70세 할머니가 이제는 전 세계 농업과 금융의 미래를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0세까지는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이정순 할머니.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싹을 틔우고 있고 그 새싹들이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신념과 노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정순 할머니.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작은 시작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과 끈기가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30년 전 어려움 속에서 품었던 이 한마디가 이제는 전 세계 금융업계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 농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정순 할머니처럼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예요. 이정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지금도 논산의 농장에서 흙을 만지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정순 할머니.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